안녕하세요. 과학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근대화학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현대화학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화학과 현대화학, 근대와 현대. 자, 무슨 차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역사적인 개념이잖아요. 원래 근대랑 현대가.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대랑 현대의 구분 기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역사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난그 광복 이후가 현대고 광복 이전을 이제 근대라고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도 딱 느낌이 좀 그 광복절 이후 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로부터는 좀 공화정 체제가 됐고 그 전에는 뭐 일제 시대 아니면은 일본인들이 지배하거나 아니면 그 왕조 체제였잖아요. 그런데 뭐 그 이후로 이제 좀 그래 공화정 체제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 또 민주주의가 뭐 아주 뭐 민주주의가 완벽히 잘 돌아간 건 아니겠지만은 처음부터 잘 돌아간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정치 체제도 바뀌고 그리고 경제 체제도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성립되기 시작됐고 뭐 그 뒤로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대와 현대가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이제 우리가 근대와 현대 기준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고 세계사는 혹시 아세요? 세계사를 근대와 현대로 나누는 기준. 세계사에서는요. 1917년에 그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 러시아 혁명 이전과 이후가 조금 세계사 흐름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거를 세계사적으로는 한 1917년 정도로 나눈다고 하네요. 자, 근데 다시 이제 화학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근대화학하고 현대화학인데 아무래도 뭔가 근대와 현대 뭔가 좀 커다란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현대라고 따로 구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뭔가 커다란 발전이 있었겠죠? 자, 어떤 발전이 있었나? 현대화학은 어떤 발전이 있었나? 근대화학보다 어떤 커다란 성취가 있었나? 요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화학의 발전과 의의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얘기를 하면서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들이 118가지, 118가지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118가지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있는데 야, 누가 붙인 것인가? 뭐 누가 붙이고 어떻게 붙인 것인가? 자, 요거를 좀 살펴보다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천둥의 신 토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토르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토르는 사실 이 토르가 아니죠. 이 토르가 아니죠. 그렇죠? 그 마블 그 영화에 나오는 이 정말 멋진 그 토르가 생각나는데 어벤져스에 나오는 멋진 토르가 생각나는데 이 토르는 이제 진짜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 토르죠. 뭐 망치 들고 다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태양신 헬리오스, 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헬리오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화에서 이름을 딴 원소 이름들이 있다 이런 거죠. 토르에서 딴 거,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이름을 딴 거. 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요 좀 과학의 공원이 큰 과학자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딴 그런 원소가 있고요. 우리 주기표를 만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멘델레예프 이름을 딴 그런 원소도 있습니다. 자, 이 원소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원소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발전시켜서 현대 주기율표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원소가 각 칸마다 원소가 하나씩 써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수소 있는 첫 번째 거를 수소를 여기 좀 확대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맨 위에다가 맨 꼭대기에 숫자가 하나 써 있고요. 숫자가 하나 써 있고 요거를 이제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부터 118가지니까 1번부터 118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딱딱 붙여놨어요. 여러분들도 뭐 학교 나오면은 이제 학교에 출석 번호 같은 거 붙어 있죠. 그런 것처럼 원소에도 원자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자 알파벳 하나나 또는 두 개로 구성된 원자 기호가 있습니다. 원소 기호가 있습니다. 원소 기호.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H로 표시를 하죠. 이 수소 같은 경우는요, 원래 옛날부터 그런 원소가 있다는 걸 알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옛날부터 쓰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알려졌던 그 원소들은요, 옛날부터 쓰던 이름을 써요. 주로 이제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라틴어로 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소라고 이제 붙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뭐 아까 태양신 헬리오스나 뭐 또는 그 토르나 아니면 뭐 과학자 이름 이런 거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름이에요. 뭐 옛날부터 이제 썼으니까 철 이런 거는 옛날부터 썼으니까 철에다가 뭐 내 이름을 붙여야지. 철을 내가 처음 발견해서 내 이름을 붙여야지.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쓰던 거를 어떻게 내가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한글과 영어로 여기 이거는 한글 주기율표이기 때문에 한글로 먼저 다 있는데 뭐 그 미국 주기율표는 영어로만 돼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원소 이름이 나와 있고요. 원소 이름이 나와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바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바로 원자량입니다. 원자량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118가지 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자, 근데 딱 하나만 요 주기율표가 일단 딱 하나만 알아둘 게, 요게 가로줄은 요게 가로로 돼 있고 세로줄이 있잖아요. 세로줄이 이렇게 있는데, 세로줄 뭐 이렇게 이렇게 세로줄 이렇게 있는데, 자, 가로줄은 주기라고 하고요. 가로는 주기라고 하고요. 세로는 조기라고 하는데요. 이 세로가 원소의 성질,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이제 같은 애들은요, 원소가 가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요 세로줄이. 자, 요거를 좀 알아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소들이 어떤 것 있냐? 자, 새롭게 발견되는 원소들은요, 발견자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오래전부터 알려진 원소들은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된 이름, 또 뭐 최근에 알려진 원소들은 영어나 독일어로 된. 선생님 및 학생들은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이 나오네요. 자, 최근에 알려진 원소들은 영어나 독일어대로 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헬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리스어 요 헬리오스의 이름이 일단 헬륨 이런 게 붙어 있고요. 원자 번호 2번이고요. 자, 여기는 좀 원자 번호들이 큰 애들인데요. 여기 아까 이 토르 이름이 붙은 거는 이제 토륨입니다. 원자 번호 90번입니다. 자, 그리고 99번에 아인슈타인이 아주 위대한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딴 아인슈타이늄이 있고요. 원자 번호 101번에 멘델레뷸이라고 하는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멘델레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인데요. 이게 발견자가 새롭게 발견되는 원소들을 발견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많이 붙였냐면은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이름을 원소 이름에다 붙여야지 해갖고 나라 이름이 붙어있는 원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시작 스타트를 끄는 게 그 원소 이름 붙이는데 나라 이름 붙이는 거 스타트를 끄는 게 이 누구냐면은 마리 퀴리예요. 마리 퀴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퀴리 부인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어릴 때 마리 퀴리를 다룬 어떤 위인 전기나 이런 것들이 다 퀴리 부인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아직도 퀴리 부인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좀 웃긴 게 남성 과학자들을 뭐 누구 남편 이렇게 부르거나 뭐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은 그건 없잖아요. 남자 과학자들 다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이면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렇죠? 멘델레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멘델레프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마리 퀴리만 퀴리 부인, 거기다 퀴리는 원래 성도 아니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원래 성도 아니야. 결혼해갖고 남편 성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거 좀 이제 웃긴데 어쨌든 그래서 마리 퀴리라고 부르는 게 정확히는 마리아 스커드 스카 퀴리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연적 성을 이제 가운데다가 여기 딱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마리 퀴리도.
그렇죠. 그걸 이제 가운데다 또 붙여주는데 좀 폴란드어라서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리 퀴리는요, 굉장히 위대한 여성 과학자예요. 최초로 노벨상을 2번 수상한 그런 분입니다. 노벨 화학상 한번,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이렇게 하나씩 탔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되게 위대한 게 이 프랑스 사람이랑 결혼해서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프랑스 사람이랑 결혼해서 프랑스 국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디 출신이냐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 출신이에요. 폴란드. 폴란드. 자, 그런데 마리 퀴리가 활동하던 시기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옆에 독일이랑 러시아가 강대국 사이에 폴란드가 있다 보니까 독일이랑 러시아가 이 폴란드를 분할 점령해 갖고 폴란드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식민지 이제 지배를 받아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알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렇죠? 자, 마리 퀴리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 본인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폴란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예, 자기가 발견한 원소 이름에 폴란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폴로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폴로늄 이렇게 찾아볼까요? 폴로늄.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요. 어렵네요. 네, 여기 있네요. 원자번호 84번에 폴로늄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이름인데, 그 나라 이름 붙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마리퀴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리퀴리는요, 세계사책에도 나와요. 세계사책에도 뭐라고 설명되냐면은 이 국가가 없는데도 이 국가를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이거는 그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국가가 있어야 정부가 있어야 이 정부에 소속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정부도 없는데도 자기가 소속됐다고 하는 어떤 민족 공동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의 발흥 해서 항상 나오는 게 마리퀴리랑 또 폴란드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음악가 쇼팽이 있거든요. 쇼팽하고 마리퀴리는 세계사에 항상 그 민족주의 형성하면서 항상 설명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폴로늄. 폴로늄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 사람이 발견했어요. 독일이 이제 영어로 저먼이잖아요. 그래서 저마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게르마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원소 있죠? 게르마늄이라고 했던 저마늄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일본에서 발견된 것도 있어요. 니호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발견한 거죠. 좀 우리가 억울하죠. 우리 코리아늄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이 발견해서 이름 붙인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떤 위대한 화학자가 빨리 코리아늄도 붙여주면 좋겠는데, 예. 자,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그 멘델레예프를 다른 사람 굉장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는데 왜 하필 우리는 멘델레예프를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이렇게 기억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그랬어요? 그렇죠. 빈 칸을 만들어 놨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 자리를 빈 칸으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빈 칸에 어떤 성질의 어떤 원자량을 가진 그런 원소가 발견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그걸 맞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멘델레예프를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랬죠. 이 과학이라는 게 정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런 점이 참 이렇게 중요하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골프 공을 치는 얘기도 들었지만 어떤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그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은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은 미래를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점을 본다든가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다면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부정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학으로 예측한다는 건 뭐야? 그 객관적인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쓴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또 미래에도 계속 일어나는 일일 경우 그걸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세계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과학을 연구해야만 하는 배워야만 하는 우리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화학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화학 결합이라든가 원소라는 게 어떻게 구성될 것이다, 이런 예측 가능한 진정한 이제 과학계로 끌어올린 하나의 일대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멘델레프가 또 그런 위대한 거라고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이랑 달랐던. 자, 그런데 멘델레프의 주기율표가 문제가 있어요.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이제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자량이 작은 것부터 원자량이 큰 거 순서로 이렇게 원자들을 배열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봤듯이 아까 그 주기율표를 보시면은 주기율표를 아까 위에 있던 주기율표를 보시면은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 요거를 이 배열 순서를 어떻게 해놨냐? 성질이 같은 것끼리 같은 세로 줄에 있게끔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같은 줄에 있게끔 이렇게 원자 번호를 배열해 놓은 거거든요. 멘델레프도 그렇게 했겠죠. 멘델레프도 원자량 순서대로 쭉 배열해 놓고 그게 성질이 같은 것끼리 이제 모이게끔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원자량의 순서에 따라서 해놨더니 약간 다른 성질을 보이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르곤이나 칼륨.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르곤이 여기 18번이에요. 아르곤이 18번이고 원자번호 18번이고 칼륨이 원자번호 19번입니다. 바로 이웃해 있죠. 바로 이웃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자번호가 큰 게 사실은 멘델레프 주기율표 기준에 하면 원자번호가 큰 게 원자량이 더 커야 되는데 이거 실제로 원자량을 보시면은 여기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요 포타슘, 칼륨은 19.098이라고 돼 있고 39.098 제가 잘 알고 있는데 39.098 돼 있고 여기 아르곤은 39.948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곤이 더 원자량이 큰 거죠. 그러니까 멘델레프의 주기율표에는 아르곤이 더 뒷번호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질은 그 원소의 성질, 화학적 성질을 보면은 칼륨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칼륨, 포타슘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얘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원자량으로 하면은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르곤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야. 또 그리고 아르곤은 딱 이 자리에 있는 게 딱 맞거든요. 성질이 딱 헬륨, 네온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라서. 자, 그런데 이 원자량만 보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슷한 게 보이는 게 또 코발트하고 니켈. 지금 현대 주기율표는 이 기준을 또 바꿔서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같은데 이 원자 번호가 됐는데 이 니켈이 지금 또 니켈이 원자 번호는 큰데 원자량은 더 작아요. 그러니까 멘델레프 기준에 의하면 요거 두 개가 이 자리가 바뀌었을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요 자리가 맞는 거예요. 화학적 성질을 봤을 때 코발트 현재 자리가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있는 게 아이오딘하고 텔루륨,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현상을 보이거든요. 자, 이런 멘델레프 주기율표에서 좀 예외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의 순서에 따라서 예견된 거는 다른 성질을 가진.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하면은 딱 이렇게 칼륨 나오고 그 아르곤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걸 살짝 바꿔주면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자, 이런 성질이 되면서 자꾸 왜 멘델레프 주기표가 안 맞지? 멘델레프의 주기표에 의하면은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성질까지도 거의 정확히 사실은 끓는 점 막 이런 것까지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까지 거의 정확히 맞췄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 정확한 멘델레프 예측 가능한 주기율표인데 왜 안 맞는 경우가 생기지? 이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걸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국의 과학자였던 모즐리입니다. 자, 모즐리는 이 영국의 러더포드는 좀 이따 나올까요? 러더포드라고 하는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 밑에서 연구를 하던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원소별로 이제 X선이 나오는 거를 측정해서 원소들의 성질을 연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자,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즐리가 발견한 거는 이런 겁니다. 왜 안 맞느냐? 멘델레프의 주기율표가 안 맞는 이유, 안 맞는 경우가 예외적인 생기는 경우가 이유가 뭐냐?
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량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자, 원자량이 아니라 이거야. 원자량이 아니다 이거야. 원자량이 아니면 뭐지? 바로 원자의 양성자수를 말하는 겁니다. 원자의 양성자수. 자, 그래서 현재는요, 현대 주기율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현대 주기율표는요, 이 원자 번호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숫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 수소가 1번이잖아요, 원자 번호 1번. 수소가 양성자 수는 1개예요. 수소가 양성자 수는 1개. 헬륨이 2번이거든요. 헬륨은 2개예요. 3번 리튬은 3개.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어떤 원자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가 가진 양성자의 수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줄리가 여러 가지 X선 같은 걸 측정하고 원소에 대해 연구하다가 알아내게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거죠. 굉장히 천재적인 과학자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줄리 참 안타까운 게, 이 젊은 시절에 이걸 발견해갖고 이렇게 아주 뛰어난 공헌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모줄리가 주기율표를 이제 원리를 발표한 게 1913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세계 1차,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그 젊은 과학자였기 때문에, 모줄리 젊은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제 전쟁으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영국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영국을 위해서 내가 전쟁에 참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원 입대해 갖고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안타깝게 1915년에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이 지도교에서 했던 러더퍼드가 참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이 독일군이 영국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거는 다른 뭐 공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모줄리의 죽음이 가장 큰, 영국이 입은 가장 큰 피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러더퍼드가 영국 수상한테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맞이했으니까 앞으로는 과학자 같은 뛰어난 인재는 좀 이렇게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모줄리는 애국심에서 자원 입대를 한 거지만요, 군대를 좀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런 그 요청을 해서, 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아무리 뭐 공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뛰어난 인재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은 그만큼 국가의 과학 발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국가 역량의 경쟁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러더퍼드의 이런 요청이 이 전문연구요원의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문연구요원. 그래서 과학계의 그 연구요원으로 일하면요, 그 5년 동안 일하면요, 군대를 간 걸로 쳐줍니다. 스포츠도 그런 것들이 있죠. 스포츠도 뭐 뛰어난 공헌을 하게 되면은 국제 대회에서, 국제 선수권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하거나, 아니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면은 그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 군역을 명제해 주잖아요.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닌데, 과학자들은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닌데 전문 연구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모줄리의 그 원자 번호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것이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한 뒤로 아까 위에서 발견했던 뭐 그 아르곤이랑 칼륨, 그리고 뭐 니켈과 코발트, 이런 이제 원자량과 원자 번호가 받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용하는 모양의 주기율표가 거의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든 뒤에 주기율표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율표가 계속 변해했어요. 뭐 베일리의 주기율표, 소디의 주기율표, 코틴지의 주기율표, 뭐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결국에는 현대의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현재의 주기율표라고 해서 이게 완성된 거냐? 완성된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기율표가 계속 시대 연구 성과에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원래는 처음에는 다 원자량 순서로 배열됐다가 모줄리의 발견에 이후에야 요게 순서가, 지금 원자번호 순서가 양성자 수로 이렇게 정해져서 지금 배열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요게 가장 옳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지만은 또 나중에 또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여기 좀 애매한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란타넘족이랑 악티늄족이라고 있거든요. 이 란타늄족은 이렇게 이렇게
요 한 칸에 이 많은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화학적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좀 모양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 이런 것들을 배열하는 이런 원소들의 성질이라든가 알아내서 연구해서 이런 원소들을 배열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변할 수도 있겠죠.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항상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진리를 배운다는 것, 이런 것도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주기율표도 계속 변하고 있고, 이 이름도 이제 최근에 붙인 것도 엄청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주기율표가 지금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입자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학이 또 화학 물질이 입자로 되는 거, 입자로 돼 있다. 그렇죠. 돌톤의 원자론하고 아보가드로의 분자 이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자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원소 중에요. 이런 1934년에 유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중수소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이 유리는 그렇죠. 뭐 창문에 끼는 유리도 아니고 그 가수 성유리 씨도 아니고 그렇죠. 이분입니다. 이분 남자입니다. 남자. 자, 중수소라는 걸 발견했어요. 자, 원래 수소 원자는 아까 원자번호 1번에서 양성자로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원자라는 게 원자핵하고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아시나요? 전자는 음전을 띠고 있고 원자핵이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 원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원자핵에는 양전할 띠는 플러스 전기죠.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도 띠지 않는 중성을 띠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가 있어요. 자, 이 양성자의 개수가 원소의 그 원자 번호, 그 원소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원소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양성자, 아까 아르곤하고 그 칼륨 얘기 기억나나요? 아르곤하고 칼륨 얘기. 자, 아르곤이 18번이고 칼륨이 19번이었어요. 자, 근데 얘가 원자량이 더 컸죠. 원자량이 얘가 더 컸죠. 양성자 수가 얘가 더 많은데 양성자 수가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자, 양성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수가 많으니까, 그쵸? 양성자가 많아야 이게 더 원자량이 더 큰 거잖아요. 질량이 원자가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아니다 이거죠. 칼륨이 더 크지 않다 이거죠. 왜냐? 양성자 말고 중성자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중성자 수가 아르곤이 칼륨보다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곤의 원자량이 더 무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자량이 더 클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전자는 크기가 매우 작고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크기가 매우 작거든요. 1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 무게는 무시하고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 양성자랑 중성자랑은 또 질량이 비슷해요. 그래갖고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원자 핵의 질량, 그리고 특히 원자 전체의 질량, 원자량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는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수소는 중성자가 없고요, 중수소는 중성자 하나, 삼중수는 중성자가 2개 있는 이런 원소들인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원소예요. 왜냐면은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거든요.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원소예요. 그런데 이 뭐가 다르냐? 자, 중성자가 다르니까 이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 더 달라요. 그래서 중수소가 원자량이 크고 삼중수소가 원자량이 훨씬 크고, 그냥 일반 수소는 원자량이 좀 작은 거죠. 이런 유리는 이런 중수소가 있다라는 걸 발견해 갖고 이런 원소들이 있다. 이런 같은 원소라도 이렇게 질량이 다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원자량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이게 사실 돌톤의 원자론에는 조금 배치되는 거죠. 돌톤은 원자량의 차이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그쵸?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돌턴이 그런 원자론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대 과학자들이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건데 이 유리의 발견으로 인해서 원자량보다 모즐리랑 유리의 발견에 의해서 원자량 모즐리가 아무래도 그 아르곤이나 칼륨 같은 경우 보니까 양성자 수가 중요한데 그 유리가 양성자 수 같아서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원자량은 다른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그 전에 원자론에서 조금 다른 발전된 원자론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돌턴의 원자론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근대 화학에서 근대 입자론에서 현대 입자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 새로운 원소의 개념은 그 전에는 원자량이 같은 물질은 입자는 같은 원소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죠. 지금은 양성자 수가 같은 입자, 그렇죠? 양성자 수가 같은 입자나 그런 입자들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죠. 양성자 수 같아야 원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성자 수는 달라도 원자량은 달라도 같은 원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랑 중수소랑은 같은 원소인 거죠. 자, 그렇게 입자론을 통해서 원자 모형도 변합니다. 돌턴은 이제 그 아주 땅땅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구를 상상했는데 원자를 상상했는데요. 자, 톰슨이 이게 원자 안에 전자가 있더라.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마찰 전기라고 했잖아요. 그 막 이렇게 문지르면 털 같은 거 막 플라스틱에 문지르면 플라스틱이 정전기를 띠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막 털에다가 막 문지르면은 플라스틱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대전이 된다. 전하를 띠게 된다. 이런 걸 발견해서 전자가 건포도처럼 어떻게 원자에 박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자 러더퍼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원자 내부의 공간이 거의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원자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자핵과 전자로 이렇게. 그래서 음전화 사실은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음전화 띄는 게 있으면 양전화가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전화를 띄는 요 원자핵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고, 나중에 이제 요 덴마크의 과학자 보어는 이렇게 원자가 특정 궤도에 존재한다라고 했고, 자 현대 모형을 훨씬 발견해서 이 원자가 궤도를 따라서 이게 도는 행성처럼 태양줄이 도는 행성처럼 이렇게 궤도를 따라 도는 게 아니라 어떤 발견될 확률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거 조금 어려요. 이거는 여러분들 요새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 양자역학이 있어야 여러분들 그 전자 제품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양자역학이라는 분야에 관련된 거라서 어려운데 어쨌든 전자가 발견된 확률로서 존재한다. 원자 그룹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현대 모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우리 입자론도 우리가 돌턴의 원자론 딱 하고 배웠지만 사실 돌턴의 원자론이 지금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많이 바뀌었죠. 이 현대 모형도 이것도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아마.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고 이게 어떤 이론이 더 현실에 더 많이 부합한다면 그걸로 이제 바뀌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원소를 구분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원자 입에 안에 있는 양성자의 수, 그러니까 양성자 수만으로 결정되니까 중성자는 상관이 없는 거죠. 중성자가 그래서 원자량은 다르지만 같은 원소인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또 이 원소도 돌턴의 원자론에서 그냥 쪼갤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이라고 하다가 이게 또 쪼갤 수 있는 게 사실은 원자핵과 전자를 있다는 거는 쪼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쪼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쪼갤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런 걸로 원자핵이랑 전자로 나눠지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도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자, 지금 이 화학이 이전의 화학과 다른 점 아무래도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또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 양성자의 개수로 원소를 구분하고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를 알면 사실 전자의 개수를 알거든요. 이 전자의 개수를 알면 얘가 사실 화학적 성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양성자의 수보다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요거거든요. 전자의 개수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원소의 성질을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라든가 화학 변화라든가 화학 성질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이 현대 과학이라고 해서 고정불변인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 앞으로도
여전히 또 계속 변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화학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